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에쿼티, 레벨2 에쿼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저희가 총 이제 작년까지는 9번 했습니다. 3시간 기준으로 1회 수업 3시간 기준으로 9번 27시간 했고요. 지금은 LOS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 설명 같이 드리면서 3시간이 빠진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CBT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레벨2 에쿼티는 큰 변화는 잘 없었거든요. 미세한 변화는 지난 코로나 상황 때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커리큘럼 전반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에저 책도 이 강의 촬영일 기준으로는 나와 있질 않아서 저도 이제 복사본 가지고 보고 있고 해외 통관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실 시국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으로 좀 느끼실 텐데 다들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지만 할 일 하면서 각자 해야 되는 것들 충실하면서 좀 버티고 견뎌내 보시죠. 저희가 에쿼티를 하는데 서머리를 이제 드렸을 겁니다. 이제 서머리 보시면 받아오셨죠? 서머리. 예. 서머리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좀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LOS가 LOS 19부터 24까지 6개 LOS가 있습니다. LOS가 이제 시험 범위죠. 시험 범위의 큰 주제들 19, 21, 21, 22, 23, 24.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스터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 안에 큰 주제를 하나 정하고요. 그 밑에 LOS 리딩을 줬고요. 한 2개, 3개 정도를 이제 넣었죠. 그리고 그 리딩의 제목들 밑에 서브 LOS, LOS 19에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서브 LOS가 있어서 이 LOS의 각각의 세밀한 시험 범위를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아직 슈에이저에는 이런 식으로 A, B, C, D, E, F, G 하는 넘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커리큘럼북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주제도 알아라, 이런 내용도 알아라 하는 내용들로 좀 바뀌어 있는 거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머리 컨텐츠를 보시면 LOS 19가 우리가 배우는 에쿼티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오버뷰가 되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스 프로세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오늘 이제 전반부에 할 얘기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거냐, 또 시험 목적으로 어떠하냐라고 하면 큰 비중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이후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소개하고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OS 20부터 24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레벨2에서 에쿼티가 비중으로 10에서 15% 정도 지금 되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그래도 총 5개의 LOS들은 밸류에이션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밸류에이션을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학생분들도 계실 텐데 향후에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게 꼭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나 매니저, 펀드 매니저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도가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시험 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텐데 LOS 20에서는 디비던드를 가지고 할인하는 배당 할인 모형,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레벨 1에서 하셨죠? 그 내용의 심화 내용이 들어갑니다. 배당 할인 모형은 실무에서의 활용도는 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게 꼭 들어가고 비중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DDM을 통해서 이 뒤에 나오는 밸류에이션 모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닦는 용도로 DDM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1에서는 GGM이라고 고든의 성장 모형,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할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배웠다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LOS 21은 프리캐시 플로우 밸류에이션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자유 현금 흐름 하는 거예요. 프리캐시 플로우.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형이고요. 지금 실무에서 DCF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시험 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S 22는 마켓 베이스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그 상대가치법 이런 얘기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PER, PBR 이런 거. 그렇게 무언가에 빗대서 기준점을 잡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렐러티브 밸류에이션 상대가치 평가법을 LOS 22에서 말씀드리고요. 23에는 리지덜 인컴이라는 걸 가지고 밸류에이션하는 리지덜 인컴 모델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미 저 현업에서는 활발히 많이 쓰이고 계속 활용도가 좀 높아가는 모델이고요. 이론적으로도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24에서는 여기 있는 DDM이나 프리캐시 플로우나 렐러티브 밸류에이션, 리지덜 인컴 모델은 전부 퍼블릭, 즉 상장 주식에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비상장은 어떻게 할 거냐.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어려운 사이클로 가고 있어서 덜합니다만 작년 정도까지 굉장히 핫했죠. 프라이빗,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의 밸류에이션. 이거는 내용은 좀 방대합니다만 상장사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했다면 비상장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차이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시험 대응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혹시 이제 작년이랑 이어진 부분들 그리고 좀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서 생뚱맞은 부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19하고 20 요 사이에 두 개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리턴 컨셉이라 그래서 그 할인율에 대한 얘기였어요. 수익률, 할인율에 대한 거죠. 파마 프렌치 모델 같은 거 좀 인덱스하게 뭐 여러 가지 그 할인율에 대한 리턴 컨셉들을 배웠는데 이게 사실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걸 날려버렸어요. 드랍트를 해서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뭔가 포캐스팅 하는 게 있었습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CF를 하려면 미래의 현금으로 추정해서 그걸 할인해 오는 방식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추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전반적으로 뒤에 내용도 설명할 때 보탬이 됐는데 이거는 옮겼어요. 이름을 모델링 이렇게 바꿔서 FSA 할 때, 그러니까 회계 쪽 할 때 그쪽 가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게 나은데 하여튼 조금씩 CFA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공부하던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래요. 장점이자 단점이 계속 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그거 팔로우업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쳐야 되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쪽도 이제 강의하는 저희들도 힘은 드는데 그 대신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 내용들 빼고 이렇게 6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서머리 3페이지 가시고요. 책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슈에저 1페이지. 자, 리딩 19고요. 서머리부터 보고 책으로 가도록 하죠. 서머리 3페이지 보시면 LOS19의 A번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개념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뭐냐? 그러면 가치평가죠. 가치평가가 뭐냐? 가치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보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인트리식 밸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가 뭐가 있냐면 나눠보자면 인트리식 밸류라는 게 있어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의 정의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 가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책에도 이따 읽을 건데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에셋의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주어졌다고 치면 그 이해를 하고 있는 누군가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격, 리얼 밸류 그 뜻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돼 있죠. 트루 밸류, 리얼 밸류. 그래서 얘는 프라이스랑은 항상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밸류가 인트리식 밸류가 있다면 마켓 밸류라는 게 있죠. 시장의 가치, 시장 가치. 다른 말로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트리식 밸류하고 마켓 밸류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시장,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애가 가끔 좀 너무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설정해 놓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너무 싸게 설정해 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 정해진 내재 가치, 우리가 추정하는 그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책으로 와서 보면 1페이지에 LOS19번의 A 그 밑에 줄 볼게요.
자, valuation은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value of an asset. 어떤 에셋의 가치를 결정해가는 과정. 가치평가라는 건 이런 거다.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 앞부분 보시면 intrinsic value, IV라고 적힌 거예요. 그 뒤를 읽을게요. We are referring to the valuation of an asset or security by someone who has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asset or issuing firm. 무언가 그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그 증권, 그 어떤 에셋의 모든 특징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진 누군가가 지불할 만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식 밸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서머리어서 3페이지 하단에 에셋의 미스프라이싱이라는 게 있게 된다. 두 개는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마켓 밸류하고 인터넷식 밸류는. 그래서 보면, 그 서머리에 위에 있는 시장이 효율적이면 마켓 밸류하고 인터넷식 밸류는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누군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 가치, 그 가치대로 시장의 그 마켓 밸류가 형성돼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중에선 미스프라이싱이 발생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거예요. 서머리 하단부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밸류 E라고 된 게 이게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추정 가치라고 쳐봐요. 이게 있고 실제 가격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리얼 밸류가 얼마인지는 인트리식 밸류라는 건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잘 활용하고 가공하고 판단해서 합치된 가격 하나를 우리가 추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추정한 밸류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추정한 밸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11,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9,000원 하고 있어요. 11,000원짜리를 9,000원에 팔아 싸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리얼 밸류라는 게 있다고 치고 얼마인지 몰라요. 더하고 빼봐요. 그럼 똑같죠? 밸류 뭔지 모르는 숫자를 더하고 뺐으니까 이 11,000원과 9,000원의 차이 2,000원을 우리가 밝혀내는 거예요. 구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서머리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진짜 밸류에서 프라이스를 빼보자. 예를 들어서 진짜 밸류가 12,000원이라고 쳐봐요. 프라이스가 얼마냐면 아까 9,000원이었죠. 그러니까 3,000원만큼이 뭐냐면 리얼 트루 미스프라이싱. 실제로 가격 차이는 3,000원이 나 있는 거예요. 서머리 아래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시장에서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12,000원짜리를 9,000원에 잘못 가격을 매겼다는 시장 에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에스티메이션한 밸류. 근데 우리는 애널리스트가 추정했잖아요. 시장은 9,000원이지만 11,000원 정도는 될 거라고 틀린 추정이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추정을 했죠. 여기에다가 빼기 실제 밸류. 실제 밸류가 아까 얼마였냐면 추정한 건 11,000원이고요. 실제 밸류는 12,000원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0원. 실제로는 3,000원만큼 가치가 더 높은 거였는데 에스티메이션하고 실제 가치 차이가 1,000원만큼 났고 그리고 실제 가격하고 실제 밸류하고 차이가 3,000원만큼 났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차이니까 2,000원의 차이가 났다. 우리가 추정한 가치와 시장의 가격은 2,000원의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하고 에스티메이션 밸류, 리얼 밸류 이게 그 컴포넌트고요. 밸류에다가 프라이스를 뺀 거, 여기 이제 앞부분이고요. 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밸류에이션 할 때 에러가 있고 그 시장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에러가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겁니다. 그래서 책의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상단에 LS19의 B 위에 공식 하나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두 개로 나눠진 거 이게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이것도 서머리부터 서머리 4페이지 가서 볼게요. LS19의 B는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잉 컨선 밸류하고 리퀴데이션 밸류하고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업은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영속한다라고 봅니다. 영원히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기업의 가치를 물론 뭐 실제랑 맞진 않죠. 그래놓고 이제 밸류를 산정을 하고요. 이와 반하는 개념으로 리퀴데이션 밸류, 청산 가치라는 게 있는 거죠. 기업이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오늘 부분 닫는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빚잔치하고 부채다 갚고 남은 건 주주들이 나눠 갖는 청산이죠. 청산 가치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서머리 보시면 그 아래 첫 번째 박스에 going concern va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firm will continue in its business activities. 계속 영업하는 거, 사업 계속하는 회사들의 가치, going concern value고요. 그 밑에 liquidation value는요, firm will be dissolved. 회사가 이제 해체돼요. 해체돼서 그 각각의 자산들은 개별적으로 팔고 그걸 빚잔치 하는 거. 그러면 그 세 번째요. going concern value가 클까요? liquidation value가 클까요? going concern value가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들을 가지고 그 무언가 비즈니스를 해서 벌어들이는 가치, 그것이 당장 청산하는 것보다 클 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만약에 going concern value보다 liquidation value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경제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안 되죠. 뭐 노조도 있고 안 되는데 경제에 미치는 뭐 다른 영향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만 보면 청산 가치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청산해서 그렇죠? 청산해서 빚 다 갚고 남아있는 거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going concern value가 더 크다. 그 정도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페이지 2페이지 가서 책의 밑줄 긋게요. LS19의 B번 그 밑에 줄 보시면 The going concern assumption is simply the assumption that a company will continue to operate as a business.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고요. 밑에 세 번째 줄 중간 뒤에 보시면 The liquidation value is the estimate of what the assets of the firm would bring if sold separately. 그 자산들을 각각 나눠서 쪼개서 그냥 팔아버리면 계속 여기면 net of company's liability 그리고 부채를 다 갚고 나서 그리고 남아있는 거 이걸 청산가치라고 한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서머리 다시 와서 4페이지에 LS19번의 C 이제 페어마켓 밸류하고 인베스트먼트 밸류하고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페어마켓 밸류 우리가 기본 여러 가지 그 마켓 밸류의 개념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다른 데서 배우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뭐예요? 공정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죠. 페어마켓 밸류.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밸류의 정의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서머리 보시면 페어마켓 밸류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well informed, willing buyer and seller.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산의 시장가는 뭐냐면 사자, 팔자,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둘 다 이 에셋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아요. well informed 돼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둘이서 그리고 실제로 안 팔 건데 가격만 불러보거나 안 살 건데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 의지가 있고 살 능력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체결되는 가격. 이게 페어마켓 밸류입니다. 공정한 시장 가치. 뭔가 외부에 강압이 있거나 잘 모르는 누군가를 후려쳐서 뭐 그 매매가 성사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걸 공정시장 가치. 그런 정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칸 내려와서 투자 가치, 인베스트먼트 밸류는 뭐냐 하면 공정시장 가치인데 이 공정시장 가치는 둘이 뭔가 특별한 목적이 별달리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산은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는 별 큰 의미가 없는데 나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에셋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투자자가 저 이만큼 수익을 내는 회사니까 가치가 이만큼일 거야 라고 이제 공정시장 가치가 만들어지겠죠. 팔자 쪽하고 사자 쪽하고. 그런데 어떤 기업은 그 소재를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기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밸류체인 상에서 사업에 일관된 사업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밸류체인을 하나로 묶어서. 그죠? 이렇게 되면 그 수직적 통합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나의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죠?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나는 시장에 있는 다른 투자자들과 다른 바이어와 다른 특별한 바이어죠. 나는 조금 더 많은 대가를 낼 수 있죠. 왜? 얘를 내가 인수하고 얘를 내가 사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더 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너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밸류를 보면 value to specific buyer.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특별한 매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통상 시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어마켓 밸류는 100억짜리 회사지만 인베스트먼트 밸류로 어느 특정한 투자자에게는 150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둘은 좀 다르다.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는
페어마켓 밸류는 그냥 시가 넘어가면 되고요. 인베스트먼트 밸류 관련해서는 키워드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스페시픽 바이어, 시너지. 그 중간에 있는 페어 밸류는 페어마켓 밸류인데요. 목적이 이 기업을 뭐 사고 팔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회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재무 보고할 때, 그때 목적으로, 파이낸셜 리포팅 목적으로 공정가치가 나오면 그건 이제 페어 밸류라고 한다. 책으로 보면 2페이지요. L19번에 C번. 첫 번째 패러그램 세 번째 줄 앞에 볼게요. 보시면 fair market value는 is the price at which a hypothetical willing, informed and able seller would trade an asset to a willing, informed and able buyer. 공정가치는 잘 알고 살 의사도 있고 살 능력도 있는 셀러가 동일한 조건을 가진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가치. 계속 읽으면 This is definition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fair value. fair value랑 비슷한데 fair value는 used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 재무 보고할 때 뭐 감사 보고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쓰이는 재무 보고 목적의 fair value랑 비슷한 컨셉이다.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 Investment value는 is the value of a stock to a particular buyer. particular buyer에게 적용되는 value의 개념인데요. 계속 읽으면 Investment value may depend on the buyer's specific needs and expectations as well as perceived synergies with existing buyer asset. 이거는 어느 특별한 니즈가 있기 때문이고 시너지라는 것들이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의 매수자, 특별한 그 매수자에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가치, 그 페어마켓 밸류랑 다를 수 있음. 됐어요. 이 정도 봐요. 자, 넘어가죠. 서머리 5페이지로 갑니다. 이 앞부분은 LS19는 그냥 개관이니까 후딱후딱 갈게요.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서머리 볼게요. 5페이지 보면 LS19의 D번인데요. Uses of Equity Valu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벨 1 때도 느끼셨겠지만 레벨 2, 레벨 3까지 계속 CFA는 좀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항목이잖아요. 이 과정 자체,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뭐에 쓰냐라는 거에 되게 집착하고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LOS로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시면 돼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서머리요. 박스들 있죠? 왼쪽에 지난 박스만 볼게요. 오른쪽은 설명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왜 해요 밸류에이션? 첫 번째 스탁 셀렉션. 주식 살라고. 주식 사서 가치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서 그 가격이 가치에 접근하면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인퍼링 마켓 익스펙테이션.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 그 기대가 과도하냐, 너무 낙관적이냐, 너무 비관적이냐 이런 것들 판단할 때 그런 추론을 해서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레벨 1 때 그런 거 배웠죠. 밸류는 R-G분의 D1 기억나세요? 가장 기본적인 GGM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배당 할인 모형이 시장 전체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아무래도 배당이라는 것도 좀 스테이블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을 어떻게 읽냐면 시장이 지금 시장이 성장률을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시장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가격, 시가총액이 1000조라고 쳐봐요. 어느 스탁 맡기시는데 1000조예요. 시가총액 합이. 근데 이 회사가 이 시장이 배당이 예상되는 배당액이 100조쯤 될 거래요. 그런데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면 10%예요. 그럼 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 1000조라는 가치를 매겨주는 이 참여자들의 시장 전체에 대한 성장률의 기대는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가 0이래야 100 나누기 0.1, 1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100조로 예상이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성장률은 1%쯤 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할인율, 이 시장에 대한 요구 수익률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예요? 11% 이렇게 돼야죠. 그래 11% 마이너스 1%니까 분 모쪽이 10% 0.1이 되고 100 나누기 0.1이 100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장을 읽을 때 밸류에이션 모델을 놓고 보면 시장이 투자자들이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구나. 요구 수익률이 지금 11%는 요구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한 6, 7%였는데 많이 올라왔구나. 금리가 올라서 그런가? 이런저런 추정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경제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역산해낸 거니까. 세 번째, Evaluating Corporate Event. 어느 특정 주식, 특정 기업의 주가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물적 분할을 했대요.
아니면 M&A를 했대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크게 변동하죠. 크게 변동하죠. 그런 이슈들을 시장이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영된 결과를 보면 아, 이게 기업이 잘한 선택으로 시장이 판단하는지 못한 선택으로 판단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왜 그런 판단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죠. 아, 얘가 어떤 기업을 인수했어. 그럼 인수함으로써 나가는 대가가 있죠. 기업의 가치에서 현금 나가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얘를 사옴으로써 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애드되는 현금을 믿겠죠.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뭘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페어니스 오피니언, 이제 공정의견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인수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어느 기업을 매도자, 팔려고 하는 측이 있고 매수자, 살려는 측이 있어요. 근데 살려는 측은 무조건 안 좋다고 깎아내리면서 싸게 살려고 그러고 팔려는 조금 비싸게 팔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정한 의견을 받아보자 라고 해서 외부 그 기관들에게 의뢰를 하죠. 그 외부 기관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얘의 가치, 인트릭 밸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때 쓰고요. 그 밑에 evaluating business strategies. 얘가 뭔가 새로운 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략을 실행됐을 때 투자되는 금액, 증가되는 캐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볼 때. 그 밑에 communicating with analysts and shareholders. 기존 주주나 애널리스트들이 와서 묻죠. 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로 예상하세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밸류에이션 가지고 얘기하면 훨씬 잘 소통이 될 거고요. operating private business. 비상장 회사들 뭐 평가할 때. 뭐 그런 부분들 뭐 가면 될 거고요. 밸류에이션 해보면 가치가 나오겠죠. compensation. 이거는 저기 스탁옵션 같은 거 줄 때. 뭐 그런 거 할 때 뭐 그 비용으로 복지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회사의 비용으로 급여 같은 걸로 처분해야 될 때 이거 자기 회사 주식을 준 거니까 뭐 시장 가격이 없다고 치면 가치 평가해야죠. 그럴 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3페이지 보시면 슈웨이저의 교재 3페이지 보시면 지금 했던 내용이 표현은 조금 다른데 3페이지 제일 위에 1, 2, 3, 4, 5 돼 있는 그 밑에 볼드체 두꺼운 글씨체로 돼 있는 것만 보면 스탁 셀렉션, 리딩, 시장을 볼 수 있고 코퍼레이트 액션에 대한 프로젝팅 밸류를 추정하는 데 쓰고 페어니스 오피니언, 뭐 컨설팅 하는 데 전략 뭐 판단하는 데 쓰고 애널리스트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고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서 그 볼드체에 있는 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슈웨이저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 2, 3, 4, 5 돼 있는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줄이에요. 여기 뭐가 있냐면 General Steps in the Equity Valuation Process. 그러니까 주식을 밸류에이션하는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그 스텝,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1, 2, 3, 4, 5가 있는데 그게 서머리 6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서머리 가서 볼게요. 밸류에이션 프로세스. 요것도 이제 박스들이 있죠. 박스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박스의 짙은 부분 제목 보면 1번. 뭐부터 해야 돼요? 밸류에이션. 어떤 기업을 가치 평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돼요. 뭐 하는 회사냐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 필요한 건 그 밑에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흐린 음영 쪽에 산업과 경쟁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레버넌트 5포스 배웠죠. 산업 분석. 산업이 매력적이야. 매력도는 어떠해? 그리고 경쟁 관계는 어때 지금? 이런 거 분석하고요. 오른쪽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널리시스. 얘 재무제표 분석해야죠. 그래서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산업 분석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요. 그 아래 2번 Forecasting Company Performance.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을 올렸어. 앞으로는 매출의 성장성, 이익의 성장성은 어때?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forecasting 해요. 근데 forecasting 하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 LOS에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 지금은 올해부터는 FSA에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Selecting the appropriate valuation model. 그러면 밸류에이션 모델 뭘 쓸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뒤에 이 얘기가 나오고요. 이 얘기는 레벨 2 전반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목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테크닉 여러 개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 뭘 써야 되냐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냐 하는 것들 그거 판단을 할 거예요. 조금 이따 관련 내용 나오고요. 자, 4번 Using a forecast in a valuation.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포캐스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는 그 테크닉들에 우리가 아까 2번에서 추정해 놓은 회사의 퍼포먼스, 성과들이 있죠? 캐시플로우. 그거 갖다 집어넣고 밸류에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applying the valuation conclusion.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10,000원짜리인데, 가격이 9,000원짜리인데, 내가 밸류에이션 추정했더니 11,000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가격보다 가치가 높네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낮게 측정되어 있는 거죠? 언더밸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buy.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면, 옅은 음영 쪽 보면, investment recommendation, 투자 추천할 수 있겠죠? 사자, buy. 이렇게. valuation opinion, 저평가됐다. 뭐 이런 거. strategic decision, 뭐,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런 판단들 하는데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7페이지 봐요, 서머리. 그럼 아까 앞에서 첫 번째가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였잖아요. 5개 프로세스 중에. 그 중에 산업 분석, 이게 처음에 있었죠.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7페이지가 레벨1에서 배웠던 포터의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 관련된 부분 다시 재요약 정도예요. 보면 거기 이제 뭐 7페이지 그림 있으니까 다시 볼까요? 레벨1 기억 떠올리면 5 forces, 5가지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어떤 산업의 매력도를 측정한다. 매력도가 높다는 건 뭐다? 프라이싱 파워가 있다는 거다. 프라이싱 파워가 있으면 무슨 결과가 나온다? ROIC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매력적인 산업이다. 이런 결론이었잖아요. 5개 뭐예요? 라이벌리, 신규 진입자의 위협, 이 2가지가 대단히 매우 중요하다. 나머지 대체제의 위협이 있었고요. 교섭력, 내 고객님, 바이어의 교섭력이 있고요. 나한테 물건을 주는 서플라이 교섭력이 있고요. 이 5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였죠. 이게 5포스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2가지였다고 했어요. 뭐가 있냐면 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상단에 가로 열로 가로 헤더 쪽 보면 로우 코스트 스트래터지, 코스트 리더십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두 번째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포커스라는 전략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x2로 4개 분면이 있죠. 왼쪽을 보면 10쪽을 보면 위쪽에 브로드 타겟 마켓 이렇게 돼 있고요. 아래쪽에 네로 타겟 마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사업 전략이 코스트 리더십일 수 있고요. 원가로 밀어붙이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또 디퍼런시에이션. 우리는 명품 만들 거야. 차별화하자. 이 2가지 전략이 있다면 이게 회사 전체 브로드하게 쓰이면 그냥 전략 이 2개고요. 이걸 좀 네로하게 가면 포커스라는 이름의 세 번째 전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포커스는 보시면 코스트 측면에서 포커스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굉장히 코스트 전략을 낮은 코스트를 가져가요. 그런데 특정한 층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증권사, 뭐 이런 은행 이런 데들이 수수료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수료도 낮아요. 원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미래 고객들, 당장은 돈이 안 될지 모르지만 주구장창 우리를 이용해 주시면 이 고객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학생, 사회초년병 이런 쪽에 더 큰 페이버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포커싱을 더 좁혀, 네로우하게 해가지고 코스트 리더십을